네, 다시 만난 세계 시작하겠습니다. 구정은 국제뉴스 전문기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은 이분을 특별히 모셨는데요. 한국 이스라엘 학회장인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교수님 소개에 이미 다 들어가 있는데 오늘은 이스라엘로 좀 가보려고 합니다. 네타냐후라고 하는 인물부터 좀 전명을 해야 되는데 이름은 너무나 낯익은 지금 이게 총리 처음 하는 거 아니죠? 진짜 이스라엘 정치의 고인물이고 이쯤 되면은 이거는 뭐 직업이 총리다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인물인지 정리 좀 해주세요. 1949년생이에요. 이스라엘에선 원래 이름은 베냐민 네타냐후인데 비비 뭐 이 약칭으로 많이 부르더라고요. 비비? 예, 1996년에 처음 총리가 됐었고 저는 그때도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오래 할 줄은 몰랐어요. 네, 그때부터 한 몇 년 하다가 2009년에 다시 총리가 돼서 2021년까지 총리를 했었고 작년 12월에 다시 총리가 됐습니다. 세 번째인가요, 그러니까? 네, 총리만 15년 이상이에요. 이야. 이스라엘 역사상 최장기 집권 기록을 쓰고 있고 집권 우익 정당인 그 리쿠드 당의 대표고요. 텔아비브에서 태어났는데 뭐 미국 가서 좀 살다가 뭐 귀국했다가 다시 미국에서 뭐 MIT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뭐 보스턴 컨설팅 그룹 이런 데서 미국에 있을 때 근무를 했고요. 1976년에 엔테베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화로도 제작이 되고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우간다 엔테베 공항에서 이스라엘 항공기가 납치됐는데 당시에 그 엔테베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구출 작전을 하던 이스라엘 군인이 한 명이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네타냐후의 형이었어요. 예, 2년 뒤에 1978년에 이스라엘로 귀국을 해서 자기 형 이름을 딴 대테러 연구소를 설립을 했고 그다음에 뭐 정치권으로 들어갔죠. 80년대 유엔 주재 이스라엘 대표부에서 뭐 몇 년 일했고 그다음에 1993년에 리쿠드 당의 대표가 됐는데 그 해가 바로 이스라엘과 장차 세워질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이렇게 두 나라의 평화공존 두 국가해법이라고 하죠. 이것을 약속한 오슬로 평화협정이 체결된 해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노동당 이끌고 있던 뭐 이츠하크 라빈, 시몬 페레스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야세 아라파트 뭐 노벨 평화상도 받았죠. 그런데 라빈이 뒤에 암살된 거에서 보이듯이 이스라엘 안에서 반발이 적지 않았었습니다. 네. 예. 근데 이 노동당이라는 이스라엘의 정당은 우리 어릴 때 키부츠 이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예, 공동 거주하는 이 집단 농장 같은 이 좌파 시오니즘이 굉장히 강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서 그나마 온건파라고 할 수 있는 노동당이 사실 이스라엘 건국 이래 정치의 주축이었는데 이제 오슬로 협정 후 폭풍도 있었고 뭐 냉전이 끝났다는 이런 안팎의 정세의 변화 때문에 1990년대 중반부터는 좀 상황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걸 이끈 것이 네타냐후였는데 96년에 페레스가 이끄는 노동당을 제치고 총선에서 승리를 해서 처음으로 총리가 됐는데 이때만 해도 이스라엘 역사상 최연소 총리였어요. 근데 그 다음에 노동당이 다시 또 이기면서 뭐 정계를 한번 네타냐후가 은퇴를 했는데 2000년에 이제 우파 정치인 아리엘 샤론이라는 사람이 그 일부러 이슬람 성지를 방문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자극해서 팔레스타인 봉기가 일어나요. 그리고 선거에서 이기고 총리가 됐죠. 근데 은퇴했던 네타냐후가 이 샤론 정부의 외교장관으로 부활을 합니다. 다시 정계로 나온 거죠. 그리고 뭐 재무장관도 맡았는데 그때는 이스라엘 경제가 호황이었고 그래서 네타냐후가 좀 정치적으로 그 덕을 보기도 했었고 2009년 총선에서 네타냐후가 승리하면서 우익 정당들을 이끌고서 두 번째 집권했고요. 그 집권이 오랫동안 그때 집권해서 한 12년 동안 이어졌는데 이 부패 혐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당내 갈등이 많았고 한 3년 가까이 뭐 검찰 조사도 받았고 그다음에 2019년부터 20년까지는 열림 정권을 구성하려고 이제 정당들이 협상을 해야 되는데 계속 난항을 겪어서 정정불안 이어지고 뭐 선거를 몇 차례를 했습니다. 근데 뭐 재판을 피하기 위해서 네타냐후도 뭐 연정 그 중도파하고 손 잡았다가 싸웠다가 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2021년 6월에 사퇴할 때만 해도 이제 네타냐후 시대가 이제 끝나나 했는데 작년 11월 총선에서 다시 부활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정계에 피닉스가 한 명이 계셨는데 이스라엘에도 피닉스가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네타냐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80년대부터 친구 사이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극우 성향 한마디로 정리하면 성향은 이런 거라고 정리하면 되는 건가요? 네.
뭐 극우까지는 아니라도 우파 중에서 상당히 오른쪽으로 더 많이 가 있다. 근데 일단 저는 사소하게 궁금한 게 리쿠드 당이잖아요. 네네. 리쿠드가 무슨 뜻이에요? 연합, 통일 이 뜻입니다. 아, 연합, 통일 예, 이런 예. 뜻입니까? 네네. 근데 지금 조금 전에 구정원 기자가 이제 부패 혐의를 쭉 이야기를 했는데 네타냐후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다고 하는데 바로 그 문제입니까, 그러면? 사법 리스크는 이제 지금 추진 중인 사법 개혁의 한 중요한 축이죠.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은 자기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요. 아, 재판 받고 있습니까? 재판 중입니다, 지금. 재판 중이에요. 총리직을 수행하면서 또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주 보기 드문 지금 사례죠. 왜냐하면 기존의 총리들은 재판을 받기 전에 이미 사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총리는 지금 재판 중이고요. 재판에도 불구하고 총리직을 수행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군요. 네, 네. 오늘 아침에 나온 보도를 보니까 그러니까 네타냐후 쪽에서는 사법 개혁이라고 주장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대통령 그리고 국방장관이 반대를 했고 국방장관은 사임했다는 지금 보도가 있었어요. 네. 그 정도로 이게 지금 정정불안 요인이 되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에서? 그렇죠. 심각한 국론 분열이라고 할까요? 어떤 내용인데 그렇게 사법개혁이요? 예. 사법개혁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이스라엘은 대법원의 권한이 대단히 강합니다. 예. 그래서 고등법원이 없고요. 대법원이 고등법원의 역할을 같이 하고. 아, 그러면 예. 우리나라로 치면 지방법원에서 바로 대법원으로 가는 예, 예. 헌재도 없습니다. 헌재 역할도 역시 대법원이 하고 있고.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스라엘 행정부가 의원내각제니까 행정부가 결국 법을 제정할 수 있는 입법부잖아요. 입법부에 법을 제정하면 대법원이 가만두질 않습니다. 왜요? 대법원이 봤을 때 이것이 이스라엘 민주주의 가치나 인권을 침해하는 그런 법안이거나 그런 또 기본법이면 쉽게 말해서 위헌 심사를 하는 거죠. 청구가 들어가야 위헌 심사? 청구가 들어갈 때도 하고 안 들어와도 합니다. 자기들이 알아서도? 예, 알아서. 엄청 세네. 예, 그런 게 있어서 이제 행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뭐 옥상옥이냐. 우리가 법안을 열심히 해서 법안 제출하면 어느 정도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데 대법원 쪽에서는 이제 대법원은 되게 잡하거든요. 되게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어떤 민주주의 수호자 역할을 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최후의 보루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이 역할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행정부는 언제쯤 우리가 한번 대법원의 역할을 축소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된다. 이번에 힘빼기 들어갔군요. 그러니까. 네네. 그게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는 법관인사위원회를 이제 행정부의 입맛에 맞도록 그 법관인사위원회 구성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인사권을 주겠다. 예. 거기에 이제 집권 여당이 훨씬 더 집권 여당이 이거를 좌지우지할수록 법관을 누구를 임명하고 법관 인사위원을 추천을 하는데 행정부 추천목을 확 늘려서 그렇죠. 행정부 추천하는 사람들이 다수가 되게 만들겠다. 그렇죠. 그게 두 번째 내용이고요. 예. 마지막으로 특이한 게 이스라엘은 검찰총장이 정치인이나 총리에게 법적 조언을 하는데요. 그 조언을 꼭 들어줘야 돼요. 그래요? 다르죠.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하는데 이스라엘은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습니다. 총리가 임명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대법원 검찰총장 선출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임명을 하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예.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완전히 총리로부터 독립되어 있죠. 행정부 소속이 아니네요. 행정부 소속이 아니고 사법부 소속이 되는 거죠. 그래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스라엘 정치인이나 총리가 검찰총장이 뭐라고 제시를 하면 정치 행위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치인이나 총리의 결정은 지금 이스라엘의 중요한 민주주의 가치를 해치고 있습니다. 총리님. 웨스트뱅크, 즉 요르단강 서안에 정착촌을 더 짓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게 됩니다. 이 정책을 바로 수정해 주십시오.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총리는 검찰총장이 그런 발언까지 예, 합니다. 그러면 총리는 웬만하면 들어줘야 되고요. 또 문제는 재미있는 게 안 들어도 돼요. 안 들어도 돼요. 왜냐하면 법적인 그 구속력은 없기 때문에. 그걸 안 들으면 전체적인 이스라엘 사회적 분위기에서 조금 이상하게 되는 일종의 거죠. 이제 불문율이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검찰총장의 권한 이것도 축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발이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걸 이스라엘에서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시스템으로 이제 봤던 건데 이걸 무너뜨려서 행정부에 이제 힘을 키우려고 하니까 반발을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다 또 지금 네타냐후가 여러 가지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지금 정권이 뭐 리쿠드당이라는 우파 정당하고 그다음에 뭐 유대 극우파 정당 이런 것들이 다 연합을 해서 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오른쪽에 있는 정권이라고 해요. 아, 지금 정권이. 예, 그런데 네타냐후의 사법제도 개혁이 이름은 개혁인데 뭐 개혁의 필요성이 어떤 부분에서는 있었을 수 있겠지만 자기 정치 생명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는 일종의 방탄용 아니냐 이런 생각이 많고 그 법관 인사용도 그렇지만 뭐 의회 과반수가 찬성하면 대법원 판결도 무효할 수 있게 하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자기 부패 재판을 해박놓기 위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리고 정치 자금, 이거 기부금 같은 거 이런 거 좀 투명성을 훼손해가지고 자기 재판 비용 대려하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그래서 이제 네타냐후 정권이 자기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법의 독립성을 훼손한다 이런 비판 때문에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지금 거의 몇 달째 계속 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항상 자랑해 왔던 게 뭐 자기네 나라 안에서 사실 밖에서 보기에는 뭐 아랍계라든가 이렇게 차별이 많지만 어쨌든 중동의 걸프의 다른 아랍국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다. 이걸 항상 내세워 왔는데 이렇게 차별화를 해왔죠. 근데 시민들이 보기에는 네타냐후가 이스라엘의 민주주의를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특히 눈길을 끄는 게 이제 군의 반발인데 그렇죠. 뭐 장성들이 네타냐후의 조치가 안보를 위협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기도 했고 또 그 군의 핵심 전력 가운데 하나가 예비역들이에요. 우리나라 예비군 이런 게 아니라 전시에 소집되고 평시에도 훈련하고 하는데 뭐 훈련 보이콧도 했고 지금 상비군 쪽으로도 지금 저항이 가고 있고 그게 정착촌 문제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까? 다 사실은 뭐 근본적으로는 다 이어져 있지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뭐 물론 이렇게 뭐 군인들이 나서고 하는 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독재 정권을 수호하는 역할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 이스라엘은 그 국제 형사재판소 이렇게 반인도 범죄 처벌하는 이런 조약에 가입하지도 않았고 항상 미국의 비호를 받았었죠.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독립적인 사법제도 안에서 해결을 한다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독립성이 깨지면 그런 모든 근간이 흔들리게 되고 국제사회 비판이 훨씬 더 많이 받게 될 것이고 당장 민주주의를 실제로 지키려는 군인들의 반발 때문에 작전에 차질을 빚게 되고 그런 안보 위협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네, 그래서 이 민주적이지 않은 국가의 군대에는 복무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면서 국방장관이 총리한테 이 사법제도 개편 일단 멈추고 그러니까. 이제 안보내각을 소집해라 이렇게 촉구를 했어요. 그게 아마 지난 23일의 일이었던 것 같은데 네타냐후 총리가 듣지 않았죠. 그리고 이틀 뒤에 국방장관이 공개적으로 TV에 나와서 군과 보안기관을 분열이 관통하고 있다. 예,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타냐후 총리는 이 국방장관을 해임시켜버렸죠. 그러니까요. 시민들 분노에 기름을 부었고 뭐 반발은 더욱 커졌고 그 사실상의 수도인 텔아비브에 그 아얄론이라는 주요 고속도로가 있는데 거기서 뭐 시위대가 타이어 불태우고 막 시위를 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언론에서 재미난 표현을 봤는데 이 고속도로가 이스라엘판 타흐리르 이렇게 빗댔는데 이 타흐리르라는 게 2011년에 그 아랍의 봄이 일어났던 예, 뭐 이집트 카이로의 광장, 해방광장 이런 것을 비유를 했고 이제는 사법제도 개편 중단해라를 넘어서 네타냐후 총리 사퇴 요구가 지금 나오고 있죠. 이러다가 극우 연정 무너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거 좀 시간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그런 기미는 안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안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착촌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교수님 마이크를 조금만 틀어갖고 가까이 좀 대주시죠. 예. 정착촌 문제가 이미 그 법안을 하나 통과시켰어요. 그 정리 좀 해주세요. 이거 팔레스타인 정착촌이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 이스라엘 정착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정착을 하게 된 거죠. 1967년 이후에. 즉 6.1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을 차지하고 요르단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특히 이제 종교심이 깊은 유대교 종교심이 깊은 사람들이 그 지역이 이제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한다면 사마리아 지역은 원래 성경이 우리 땅이다. 그런 신념으로 들어가서 거기 살고 있었던 거죠. 팔레스타인 지역인데 네네. 거기서 이스라엘인이 들어가서 정착촌을 꾸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국제법상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국제법상은 점령지에 들어가서 자국 인구가 살면 안 됩니다. 불법 점유에 해당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인구가 50에서 60만이에요.
정착촌에서 사는 유대인만? 예, 유대인만 그렇게 많아요? 예, 50에서 60만이고 지금 이제 문제가 된 법안이 통과된 것은 2005년에 아리엘 샤론 총리가 있을 때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17개 정착촌을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완전 뺏은 거예요? 예, 가자 지구는 지금 유대인이 없어요. 문제는 이제 웨스트뱅크 요르단강 서안인데 2005년 요르단강 서안에서 4개만 철수를 했습니다. 4개 정착촌을 철수했는데 이번 새로 통과된 법안이 그 지역에 다시 유대인이 출입할 수 있도록 법안이 통과됐어요. 그러니까 철수한 지역에 다시 유대인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럼 분쟁이 더 격화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니네 요르단강 서안에서 철수해야 될 정착촌이 150개가 넘는데 앞으로 팔레스타인하고 평화협상을 하면 철수를 해도 모자라는데 다시 철수했던 걸 다시 더 돌려서 들어갈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준다? 세상에 제일 나쁜 게 줬다 뺏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 정착촌이라는 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팔레스타인 땅을 불법적으로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군대 들여보내서 세운 이제 불법적인 국제사회가 다 그렇죠. 불법이라고 했고 그건 아니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아까 50에서 60만 얘기하셨는데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 지금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동예루살렘 거기도 역시 국제사회가 예루살렘을 둘로 나눠서 동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 땅이다라고 했는데 거기 다 합치면 그 이스라엘 정부 통계 보니까 동예루살렘까지 합치면 그다음에 또 시리아의 골란고원 빼앗아 가지고 이것도 유엔이 돌려줘라고 했는데 안 돌려주고 그래서 한 70만 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불법 정착촌에 사는 사람이. 근데 이게 뭐 인권 침해가 극심하죠. 이 과정에서 남의 땅을 빼앗아서 사는 거니까. 근데 그럼 당연히 거기에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내몬 건데 이 강제 이주시키는 건 제네바 협약 이런 데서 당연히 이거는 전쟁 범죄입니다. 근데 또 그 마을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또 인권 침해가 극심하고 예를 들면 뭐 그 건조한 지대에서 우물도 유대인들만 쓰게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 정착촌들을 잇는 도로를 만들어서 이스라엘군이 검문을 하고 팔레스타인 땅을 한마디로 갈게갈게 찢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유엔과 국제사회가 줄곧 철수를 요구하는데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고 근데 이 정착촌들을 많이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정착촌 철수를 2005년에 결정했던 그 아리엘 샤론이라는 정치인이었어요. 샤론이 주도했는데 또 샤론이 철수를 결정을 했다. 네, 그 샤론이라는 사람은 예전에 레바논 내전 때 개입해서 뭐 이제 학살에 책임이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주택장관 하면서 이스라엘이 그때 팔레스타인에 정착촌 많이 만들었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빼앗은 땅을 이제 굳히기 위해서 이 분리장벽이라고 부르는 거 거대한 콘크리트 장벽 그것도 물론 불법입니다만 그거를 세우고 하는 대신에 일부 내줄 거는 내주자라고 하면서 정착촌을 이제 일부 폐쇄하는 결정을 내렸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을 2005년에 그렇게 했던 거를 지금 네타냐후가 다시 다 뒤집겠다라고 하니까 미국 입장에서 이거는 항상 그 미국의 중동 정책에서 걸림돌이 되는 게 미국이 이스라엘 편에 선다. 이게 언제나 아랍권과의 관계를 막는 근본적인 장애물이었고 그다음에 그 93년의 오슬로 협정 두 나라가 어떻게든 공존을 해보자라는 거 이거를 갖다가 정착촌을 다시 만든다라는 거는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팔레스타인의 어떤 영토라든가 팔레스타인이라는 국가 이 자체를 부정하는 거고 양측의 합의를 깨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는 미국도 사실 굉장히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서 뭐 네타냐후가 총리된 지 지금 한 석 달 정도 됐는데 원래는 항상 이스라엘 총리를 미국이 이제 특별 대접을 해주는데 이번에는 뭐 와서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자 말도 안 했다 그러고 그다음에 또 이스라엘 극우파 내각 중에 망언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근데 그런 일본에만 있는 줄. 예. 그 뭐 재무장관인가 미국 갔을 때 뭐 미국 고위 관리들이 뭐 만나주지도 않았다 그러고 뭐 공식 초치 이런 정도는 아니어도. 그 미국 주재 이스라엘 대사를 불러다가 미국 그 웬디 시먼 국무부 차관보가 뭐 항의했다 정착촌 문제 이런 걸로 항의를 했다고 하고 또 이 망언에 대해서 혐오스러운 발언이다 이렇게 지금 미국도 특히 더군다나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미국이 중동이 옛날처럼 미국의 말을 따라주지 않고 그러면서 중동과 이스라엘 아랍국가 이스라엘 간의 화해 분위기도 있긴 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모든 게 순탄하게만 진행되지 않고 있거든요. 미국이 생각하는 그림대로는. 그런데 지금 네타냐후 정부가
이렇게 극우적인 노선을 걸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모든 구도를 지금 깨뜨리고 있고 장애물이 되고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극우파란 표현을 여러 번 썼는데 좀 돌아가서 이제 그 한 나라에서 좌우가 갈리는 데 있어서는 아주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문제가 이제 작동하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좌우를 그러니까 나누는 아주 핵심적인 문제가 뭡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아무래도 팔레스타인 문제죠. 그 문제. 네, 팔레스타인 문제죠. 공존으로 가느냐 대결로 가느냐 이런 그렇죠. 거요. 네. 그래서 뭐 극우파들은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과 평화 협상을 통해서 영토를 줘야 되는데 반환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고 좌파 진영인 사람들은 당연히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워서 두 국가 해법안 즉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워주는 것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정당한 합법한 해결책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면 두 분의 말씀을 종합을 하면 지금 네타냐후는 자신의 부패 스캔들이나 이런 걸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정책 위기를 모면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대중동원을 통해서 이걸 돌파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정착촌에 다시 들어가 살 수 있도록 법령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도 표심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축이고요. 예. 또 다른 하나 축은 이스라엘의 연립 정부입니다. 다른 또 극우 정당들의 예, 다른 극우 정당들이 이런 지금 정착촌 철수를 부인하는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키는 법을 요청을 하면 네타냐후 총리가 이것을 거부할 수가 없죠. 네타냐후보다 더 극우가 있는 겁니까? 예, 예. 어느 정도로 극우인데 그래요? 쉽게 말해서 아까 문제가 된 베잘렐 스모트리치 재무장관은 한마디로 뭐라 그랬냐면 팔레스타인 민족 먹는 거니 입는 거니 그런 건 없어. 대놓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예, 대놓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아까 그 바이든 정부가 얘기한 혐오스러운 발언들의 내용이었죠. 네. 예. 심하네. 네, 거기다가 특이한 또 팔레스타인 마을 하나를 지도상에서 지워버려야 된다. 씨를 말려야 된다 이런 표현. 네, 그런 표현이죠. 쉽게 말해서. 오, 살벌하네요. 그러면 정치 지형도 말고 이스라엘 어떤 그 여론 지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그것도 그럼 이스라엘 여론 지형도 우경화되고 있는 거로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전체적으로 많이 우경화돼 있죠. 우경화돼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2000년대 이후로 이스라엘이 많이 우경화된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5년에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철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가자 지구 철수하고 나서 거기를 차지한 것은 하마스라는 무장단체고 하마스라는 무장단체가 로켓을 쏘니까 이스라엘 지역으로 계속 전쟁을 해왔지 않습니까? 물론 일방적인 이스라엘의 압승이었겠지만 예. 그런 측면에서 이스라엘 주민들은 야 우리가 가자 지구에서 완전히 철수를 했는데 평화는 없고 우리가 받은 것은 하마스가 우리한테 한 거는 미사일 쏘는 것밖에 없다. 예. 이것이 평화냐?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요르단강 상한도 철수를 하게 되면 똑같이 되지 않겠냐. 그런 이제 인식을 가지게 된 것이요. 이스라엘 여론이 그렇게 작동을 하고 있다. 예. 그러나 지금의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약간 오버페이스가 있었던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타냐후 총리는 자기가 이렇게 사법개혁을 밀어붙이면 이렇게 심한 지금 이스라엘 역사상 이렇게 10주, 11주 동안 대규모 시위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보기 드문 역사상 거의 처음입니다. 그 정도요? 석 달 내내 이번이 12주쯤 됐는데 엄청난 지금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기 때문에 전 지역에서 대한민국 촛불 시위 좀 이렇게 벤치마킹 하죠. 예, 거의 그 수준이에요 지금. 그 수준이기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가 완전히 판세를 잘못 읽은 거죠. 자기는 이 정도에서 그냥 뭉개고 넘어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지금 뭉개지지가 않아요. 정착촌 문제로 여론 타고 이제 간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오바가 돼버려갖고 삐끗한 거네요. 쉽게 얘기하면. 예. 그렇게 봐야 정착촌 문제에서도 지금 미국 바이든 정부의 태도를 약간 좀 오판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이제 2월 달에 그 네타냐후 정부가 그 유대인 정착촌을 지금 출입만 허용한 게 아니라 더 짓겠다. 그래서 주택을 7,000채 이상 신축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한 1,000채 정도 아예 새로 짓겠다면서 팔레스타인 땅에 공사 입찰 받은 거예요? 예, 입찰을 시작을 했어요. 예. 근데 그때 2월 달에 그때부터 이스라엘하고 이 팔레스타인하고 충돌이 좀 긴장이 많이 고조돼가지고 그 팔레스타인인이 정착촌의 유대인 2명 사살한 그런 사건이 있었고 또 이스라엘군은 그런 팔레스타인 보복 공습하고 그래서 많이들 죽었어요. 70여 명 사망했는데 물론 대부분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숨진 겁니다만 근데 그때 그래서 요르단 중재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다음에 요르단, 미국, 이집트 등이 참여해서 어떻게 할 거냐 협상을 했는데
했는데 이게 2014년 이후에 미국이 이렇게 나서서 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양측 만남 중지하고 이건 처음이었거든요. 회의가. 회의가 끝난 다음에 주최국인 요르단 쪽에서 양측이 긴장 누그러뜨리려고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넉 달 동안 정착촌 건설을 동결한다고 했다라고 말했는데 그러고 나서 몇 시간 만에 네타냐후 총리가 동결 없다 이렇게 선언해버리고 또 이스라엘 장관들은 회담에서 무슨 말 나왔는지 우리는 몰라요. 뭐 이런 식의 태도를 보였어요. 이달 들어서 이집트에서 또다시 한번 또 회의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곧바로 그 뭐 정착촌 추가 건설 금지한 2005년 법안을 이스라엘이 폐지하고 너무 오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4일에는 건설 계약 입찰 절차 시작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팔레스타인 쪽에서는 팔레스타인도 이렇게 단일하진 않거든요. 정치 세력이. 자치정부가 있는가 하면 팔레스타인 땅이 요르단강 서안 쪽하고 이스라엘을 사이에 두고 가자지구로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가자지구 쪽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하마스라든가 무장 조직들이 사실상의 집권 세력이고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내에서도 그런 회의 자체에 그 자치정부가 왜 갔느냐 이런 반발도 나오고 뭐 강력 저항하겠다라고 하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이건 아니다. 강력하게 지금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 그러던 차에 사법 개편 이 시위까지 일어나고 하니까 미국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민주적인 가치를 그동안에 이스라엘과 미국이 공유를 해왔는데 이 부분을 이스라엘이 훼손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계속 경고를 하고 있죠.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그 국내적으로 정적 공경에 처하면 그 시선을 외부로 돌리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잖아요. 네네. 역사에서 흔히 나타나는 장면인데 혹시 이런 이스라엘에서의 정정 불안이 대외 정책을 더 강경하게 몰아가서 주변 국가의 관계에서도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관계가 안 좋죠 지금. 그래요? 예, 지금 예를 들면 2020년에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레이트가 관계 정상화를 해서 지금 외교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경제 협력도 지금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이미 아랍에미레이트가 벌써 이스라엘에게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팔레스타인을 압박하고 이러면 우리 당신하고 관계 정상화를 했는데 경제 협력 중단할 수도 있다. 결국 정착촌 문제 때문에. 네네. 정착촌 문제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을 또 압박하고 그다음에 재무장관의 그런 말도 안 되는 발언 이런 발언이 나오면 유해 입장으로서 대단히 지금 곤란한 처지죠. 네, 그래서 외교 관계가 지금 실제로 이제 방산협력 말고 방산협력이 지금 중단됐어요. 그거 막 더 이상 무기를 사기로 했는데 일단 잠시 중단시키는 그런 이스라엘 상황. 무기를 사려고 했는데 아랍에미리트 연합이 이스라엘 무기 이렇게 사기로 했던 거 중단한 건 이스라엘은 약간 쇼크는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방산업 원래 크니까. 근데 그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아랍국들하고 이제 이스라엘하고 수교한 거. 아마 이스라엘과 그때 손을 잡았던 아랍 정권들은 지금 정치적으로 자기네 나라들에서 굉장히 부담이 클 거예요. 그때도 이제 아랍국들이 정부들은 손을 잡았지만 그 나라들 내부에서는 당연히 팔레스타인에 우호적이고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대해서 불만을 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 정부들 불만스러울 거고 뭐 특히 가장 관심을 끄는 게 사우디는 언제 이스라엘과 수교를 할 건가였는데 이스라엘과 아직은 수교하지 않은 사우디도 정착촌 추가 짓기로 한 거 비판을 하면서 중단을 촉구했고 그다음에 사우디는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사우디는 2002년인가에 자체적으로 뭐 아랍 평화 이니셔티브 이런 걸 만들었는데 이스라엘이 67년에 불법적으로 점령한 영토에서 철수하지 않는 한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는 없다가 어쨌든 지금까지도 공식적으로 사우디의 입장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도 이런 국가들의 입장을 존중을 좀 해주고 명분을 세워줘야 한마디로 팔레스타인하고 어느 정도 좀 유화적으로 같이 가는 모습을 보여줘야지만 중동 전체에서 관계 정상화를 예정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데 지금 네타냐후 정권이 그것을 굉장히 많이 훼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 이야기하면 나면 제 머리도 지끈대는 것 같은데 해법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러면 궁극적인 해법을 아까 잠깐 스치듯 나왔던 이국가 체제 이것이 가장 그러니까 좀 현실적으로 도출된 최종 해법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 해법 말고는 뭐 다른 특별한 해법은 이스라엘이 지금 요르단강 서안을 그냥 합병해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250만 되는 팔레스타인 주민들 시민권을 주느냐. 그래서 1국가 체제로 가느냐. 1국가 두민족 체제로 가느냐. 그것만 남아있는 거죠. 아니면 두 국가 해결안이나.
그런데 이제 1국가, 이 두민족 국가로 가게 되면 팔레스타인들의 인구가 훨씬 더 많아질 거거든요. 인구수가? 예. 더 빨리 증가할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스라엘 총리는 아랍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쪽에서는 그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측면이죠. 그런데 두 국가 해결하는 더 싫다 그러고 해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실 이거는 결자해제 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결자해제.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강자이기 때문에 500보 100보 완전 양보를 해야 됩니다. 아이고 참. 우리 구정훈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해법은 정해져 있어요. 그 93년 오슬로 해법이 지금 벌써 시간이 너무 오래됐네. 이 93년이면 진짜 30년 된. 근데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이 없고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한 나라로 받아들일 거냐. 근데 거기에서 한 국가의 어떤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얘기하는데 사실 아랍계 대신에 뭐 유대계 이렇게 중시하고 이 자체가 이스라엘 안에 지금도 아랍계 인구가 있습니다만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 국적인 아랍계에 대해서도 이스라엘이 점점 더 우경화되면서 차별적으로 가는 면이 있는데 이거를 팔레스타인과 같이 사는 거 말고 방법이 없잖아요. 같이 살려면 싸우지 말고 최소한 인명피해가 없는 상황으로 가는 그 길을 찾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뭐 정치를 보거나 역사를 보거나 항상 정치인들이 정치적 필요에 따라서 뭔가를 그러니까 왜곡하고 틀지어버리고 자극하고 이래서 사태도 악화되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 허다하게 나타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리는데 처음 이야기 나왔던 게 이제 사법 문제였잖아요. 일단 당장 어떤 그 이제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건 이 문제가 어디로 갈 거냐. 이걸 좀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어떻게 정리가 될 거라고 전망하세요? 지금 어제까지 이제 나온 게 이스라엘 나타냐 총리가 일단 한 발 물러났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통과시키려 했던 사법 법안을 일단 중단하겠다. 의회 처리를. 예. 그런데 완전히 중단하진 않고 일단 오늘은 중단하지만 언제 다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완전히 이건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현재는 중단한다. 그리고 해임시킨 국방장관 다시 복귀시키지 않겠다. 그냥 끝. 예. 이 정도로 지금 끝이 났기 때문에. 그럼 철회할 생각은 없는 거예요? 철회할 생각을 아직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타이밍 조절만 하겠다는 그렇죠. 그럼 이스라엘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 격화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황은 더 격화되고 어제 또 뭐 시위대, 우파 시위대와 좌파 시위대 사람들 싸워서 뭐 또 충돌했어요. 예, 충돌까지 일어났기 때문에. 극우파 축구 클럽. 이 팬클럽이 있는데 거기서 거기서 뭐 이렇게 지지자들 우리도 나가서 이 네타냐후 지키기 또 뭐 이거 하고 뭐 지금 파업도 하고 있어서 어제 이스라엘 언론 보니까 뭐 이스라엘의 맥도날드들도 문 닫았다. 예, 어제 총파업 들어갔죠. 공항도 몇 시간 동안 비행기가 못 뜨고요. 정정으로 상당히 심각하군요. 예, 이스라엘은 파업을 하면 대단히 무섭습니다. 공항까지 중단시켜버리기 때문에. 노조 그렇게 세요? 예, 이스라엘 노조는 세계 최고 노조죠. 지금 전국이 뭐 이스라엘은 진짜 난리인 것 같아요. 아스팔트 오빠가 거기도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전망을 해봤는데 머리가 지끈대네요. 네, 아무튼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법 문제로 정정 불안하다는 이야기까지 좀 점검을 하면서 오늘 다시 만난 세계는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